제가 일반적인 트렌드에 사실 막 엄청 잘 따라가는 편은 아니에요. 두바이 쫀득 쿠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따라가네요.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사람들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살잖아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게 까미의 실존주의 아닌가?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고3 때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수능을 안 봤어요. 그 수시를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수능을 그냥 안 봐버렸어요. 제가 지금 37이니까 30년 춤 길을 걸었어요. 저 혼자서. 전 춤을 잘 추거든요. 책 읽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때보다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름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김민경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촬영인데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지난 촬영 끝에 혜진 과장님이 북적북적한 연말이 될수록 은근히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맘때 막 송년회, 신년회 그리고 설날까지 쭉 이어지면서 북적북적하고 사람들 속에서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마음이 적적하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그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 감정 키워드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번 겨울 2026년 첫 독서 클럽의 주제는 외로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세계문학 전집에는 사실 엄청 수많은 외톨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외로움을 가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외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으로 오늘 독서클럽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외로움 특집을 함께할 외로움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바로 미음사 SNS를 담당하고 계신 이유진 과장님과 미음사 마케팅부 김다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음사 마케팅부에서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미음사 마케팅부 김다은입니다. 왜 이제 아기 밤비라고 안 해요? 내가 제일 부러워. 유진 과장님께서는 미음사 TV에서 대문박싱 시대를 연 게스트잖아요. 정말 최다 조회수를 맞아요. 기록하고 계셨던 3년째 똑같은 도시락 먹는 마케터입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은 이제 똑같은 도시락을 먹진 않고요. 오. 아직까지는. 예. 지금은 회사를 안 다니고 광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을 일이 없어요. 뭐 아. 도시락을 먹었다면 계속 똑같은 거 먹었겠지만. 예. 역시 게다가 또 마음을 읽는 타로 마스터셨잖아요. 사실 오리지널 타로 마스터 그리고 현재는 심리 상담 자격증까지 따셨다고. 딴 건 아니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 네, 다른 이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MMPI라든가 TCI 오. 검사를 직접 시행을 하고서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상태고요. 아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상담에 정말 대해서는. 완전 네. 전문가분을 모셨네요. 정말로. 혹시 심리라든가 사람의 마음에 천착하게 되신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광주로 내려가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광주에는 이제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직장도 다 서울에서 다녔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 탐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 좀 괜찮다.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다. 네,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외로움이 이렇게 공부로 이어지는 범상치 않은 게스트를 모신 것 같다라는 와.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케팅부에서 어른 밤비가 된 다은님 자취를 오래 하시고 외로움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네, 아무래도 혼자 계속 살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저희가 다은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혼자지만 막 외로움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굉장히 잘 놀고 또 취미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풋살, 막 맞아. 락스타, 락도 하시고 맞아. 5만 가지 취미. 기타 학원 다니고 헬스도 다녔다가 뭐 풋살도 했는데 최근에 또 하이큐 보고 좀 벅차가지고 배구도 해보고 싶어서 배구 1일 체험 좀 다녀보고 있고
독서 모임을 한다던가. 어. 사실은 그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것들을 등록하다 보니까 계속 밖에 나가는 거지. 어.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또 나가는 건 아닌 거예요. 오. 약간 제가 내향인지 외향인지 계속 헷갈려 하면서 주기적으로 밖에 나갔다가 또 이제 지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람된 말이지만 사주 마스터로 알고 있어요. 제 사주도 봐주시고 유명한 일화 마케팅부의 짱 사주도 봐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무의 사주를 봐주는 막내. 상무님은 이런 스타일. 어쨌든 진짜 두 분 다 너무너무 전문가 분들이 나오셨다. 그러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마음을 심리에 관심이 읽으시는, 많고, 네. 한 분은 점성술, 한 분은 사주. 두 세계관이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또 게스트가 한 분 더 있다고 해요. 누군데요?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앞에 있는 스탠리 트랜짓 플립탑 머그입니다. 녹화를 하면은 막 2-3시간 동안 떠들면 사실 물이나 음료 준비하는 게 필수잖아요. 그걸 또 캐치하셔서 스탠리에서 독서클럽에 광고를 넣어주셨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 머그를 보니까 되게 예쁘게 이 플립탑 뚜껑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처럼 손이 좀 미끌미끌하고 땀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한 손으로 되게 간편하게 열리고요. 이게 딱 밀폐되는 구조라 새어나오지도 않고 보온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책 읽을 때도 한 손만 써서 텀블러를 열 수 있으니까 흐름도 안 끊기고 하단에 또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내려놓을 때 꽝 소리도 안 나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또 책 보면서 옆에 두고 읽기에 딱 맞는 아이템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스탠리와 함께 또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클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독서 클럽을 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은 내가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입니다. 사실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의 원제는 프랑스어로 레트랑제, 그러니까 낯선 사람, 외국인, 구계자, 외부인, 이방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문판 제목도 더 스트레인저, 더 아웃사이더로 번역이 됩니다. 이 이방인의 주인공인 메르소가 이런 이방인이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이잖아요. 사회가 정한 규범에서도 멀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삶 자체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낯선 사람. 이상 소설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별 안에서 현기증을 느낄 것 같다라고 표현한 그 문장이 생각나는데, 근데 이제 메르소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으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아니면 회사 동료들한테 겉돌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최근에 좀 내가 진짜 이방인 같다, 나 여기서 좀 겉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낀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하면서 광주로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회의를 하러 여기 오는데, 네, 그때마다 뭔가 완전히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완전히 몰입되거나 완전히 젖어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때 약간의 이방인이 된 느낌, 약간의 관찰자 느낌으로 보는 느낌, 그들의 회의를, 그런 느낌이 들 때 가끔 있었어요. 그 빠져들지 못함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나중에는 좋아졌어요. 이게 한 2년 정도쯤 되니까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저도 육아 휴직 중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미님사 TV에 출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내 회사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올 때마다 뭔가 바뀐 것 같고, 예를 들면 누군가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평소였으면 어머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분이 저 머리가 바뀐 게 되게 오래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딱 건네기도 뭔가 어색한 그런 게 있었어요. 괜히 그런 말 꺼냈다가 저 바뀐 지 한참 됐는데요. 그러면 약간 하면 무한하니까. 더 멋스해지잖아요. 맞아. 진짜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은님은? 마케터지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적인 트렌드에 사실 막 엄청 잘 따라가는 편은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 하세요. 그 다은님 인스타 스토리만 봐도 사실은 그게 그냥 트렌드 레터예요. 두바이 쫀득 쿠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따라가네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입사하고 나서 SNS를 다시 깔았어요. 원래 인스타도 안 하고, 저는 약간 세상의 변화 속도에 항상 벅차가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일 때문에 약간 더 의식적으로 팔로우업을 하시는. 네네. 그런 두바이 쫀득 쿠키 같은 것도 민주님이 디저트 전문가세요.
그래가지고 어. 그게 한창 유행하기 전부터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아, 요즘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뭐 티켓팅 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서 또 뭐가 유행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게 너무 널리 오. 퍼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주변 친구들과 지금 나이대 정도로는 어떻게 벅차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까? 저는 정말 뒤처져 있는데 항상 늘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근데 차라리 낫고 저는 이미 뒤쳐졌는데 막 따라가고 싶어. 뭐야 막 나도 미안 내가 늦었어. 막 밤티 쓸게 막 이제부터 쓸게 막. 밤티? 근데 저도 이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사람들이 밈을 쓸 때 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딱 그 밈을 쓸 때 물론 제가 이제 밈을 못 알아들으면 옆에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해주지만 딱 그 밈을 썼을 때 사람들끼리 막 웃겨하는 그 찬란한 그 순간에 함께하지 내가 못해요? 낄 새 없다는 아, 거. 거짓말 하지 마요. 사람의 미소가 번지는 거. 아, 직원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거 관심 없잖아요. 그렇게 찬란한 공명, 밈으로 공명하는 그래. 거 사실 관심 없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도 그 순간에 웃음엔 끼고 싶어요. 맞아요. 그 맥락에 함께 참여하고 맞아. 싶은데 그러지 못한 스스로가 이제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떤 말은 밈인지 아닌지 저도 모를 맞아요, 때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이거를 친구가 처음 쓰는 거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제 우리가 되게 나이가 들었다. 애가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을 하길래 왜 어른들이 무슨 막 단어 이렇게 곱씹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 뭔가 나중에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그쵸, 느끼죠. 민경님은 또 언제? 저는 축구 선수 구자철이 한 명언이 있어요. 외로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웃겨서 밈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하고 전 사실 평소에 외로움을 많이 못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 이유가 매일매일 외로움 느껴서 인 것 같아요. 말하기 좀 유치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친구 인스타 스토리를 봤는데 어디 맛있는 집에 다른 사람들이랑 놀러 간 것 같다. 그럴 때도 순간 탁 외롭다. 아니면은 퇴근해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겨울에는 이것저것 켜야 되는 게 많잖아요. 뭐 보일러도 켜고 가습기도 켜고 불도 켜고 막 해야 될 때도 외롭다고 느끼고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점심 먹으려고 엘리베이터 탈 때 제가 5층에서 타서 1층까지 내려갈 때 잘 모르는 분들이랑 내려갈 때 그냥 점점점 말 없이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게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압도적인 내향인 사이에 있는 외향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수읽기 싸움처럼 내가 외향이니까 말을 걸어주길 바라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오히려 걸면 안 되겠지. 근데 그것까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니까 말을 걸어야겠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순간 생각이 많아지는. 그래서 좀 회사에서도 저는 시시때때로 외로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수 네. 있겠다. 사실 너무 공감해요. 그렇죠. 원래 생각했던 첫 번째 답변은 비슷했어요. 저도 매일매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숙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회사 안에서도 뭐 같은 팀이어도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들 처한 상황이 각각 조금씩 너무나 달라가지고 맞아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것도 나라서 뭔가 고민 같은 거를 뭐 조언을 구해보고 상담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말 제대로 알아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외롭다. 한창 그래서 뭔가 슬퍼하고 외로워하다가 근데 어쩌겠어. 맞아요. 받아들여야지. 그걸 이제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갑자기 흑백 요리사요? 그 멋진 분들을 보면서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처절하게 혼자 고민하고 노력했을까 막 이런 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더 힘들고 막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뭔가 수용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정하면 편해진다. 저 진짜 네. 공감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표현인데 땡땡통 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로 나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자. 그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 부러움도 다 땡땡통 온다로 표현하면 재밌더라고요. 서민통, 뭐 두바이통, 막
외양통 온다. 막 이렇게 여러 통이 있잖아. 아픔들을 소리내서 말하면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말하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자세는. 이건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예요. 이렇게 해보면 좋더라고요. 맞아.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작가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미 하면 항상 수식어가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전 작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에서 태어난 불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고요. 1957년에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인 44살로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40대 초반에 노벨 문학상을 탄다라는 거는 그냥 뭐 말이 천재다?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진짜 천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학생들이 알베르 까미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씁니까? 그랬더니 알베르 까미가 웃으면서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1번 사람은 죽습니다. 2번 그리고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두 문장 안에 개괄적인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도 까먹고 되게 영원히 살고 싶고 또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늘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상이랑 현실이 다르니까 그냥 엎어져서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까미의 대답이 이건 거죠. 실패를 각오하고 사랑해라. 인생은 원래 비극적이고 또 죽음은 당연히 정해져 있지만 이 비극을 이제 똑바로 쳐다볼 때 우리는 기만당하지 않고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알베르 까미의 어떤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작품을 소설을 쓸 때 부정, 긍정, 사랑 이 세 단계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정의 단계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오늘의 이방인,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계 자체를 그리고 있고 거기에서 그 긍정이 무엇이냐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또 다른 대표작인 페스트. 그리고 사랑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 노벨문학상을 44살에 타고 불과 3년 뒤인 47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랑 단계에서의 작품은 실현되지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이었다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철학적으로 담은 시지프시나 반항하는 인간 그리고 희곡 중에서는 칼리굴라 이런 작품들이 까미의 문학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작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어서 이방인의 간단한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문장이 정말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런 느낌이 확 바로 오면서 확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20대 평범한 직장인 메르소는 양로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메르소는 그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은 채 어머니의 죽음을 대하는 아들의 태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귀찮고 무심한 태도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 다음날에도 여자친구 말이랑 수영하고 코미디 영화 보고 같이 밤도 보내고 하는 일상을 보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말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게 느껴지죠. 메르소가 이웃집 친구가 있는 레몽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분꾼인데 전 여친 오빠랑 막 시비가 붙어서 레몽을 해코지를 하려고 아랍인 무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레몽 친구네 별장에 메르소랑 메르소 여자친구가 같이 놀러 갔는데 주말에 거기까지 아까 그 레몽한테 해코지 하려는 아랍인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몸싸움이 벌어지고 해변가에서 레몽이 혹시 총을 쏠까봐 메르소가 잠깐 총을 맡겨놔요. 싸움을 막 말리고. 그러다가 막 다치고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메르소는 왠지 피곤해서 혼자 해변을 걸으러 산책을 하러 나오죠. 근데 그냥 누워있는 아까 그 아랍인 을 만나고 싸움이 다 끝났고 혼자 있고 그냥 누워있는 상황인데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총을 5발을 쏴서 아랍인을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1부고요. 2부에서 이제 이어지는 수감 생활 그리고 재판을 받는 내내 변호사랑 검사랑 막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데도 메르소는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념무산, 약간 귀찮고 다 상관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밤에 독방에 부속 사제가 끈질기게 여러 번 면회를 찾아와요. 기도하세요. 당신의 마음 털어놓으세요 해서 3번, 4번 막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메르소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들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다은님이 이번에 처음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우선은 분량을 보니까 한 300쪽짜리인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본문이 150쪽 정도라더라고요. 특이해요, 그게. 그래서 뭐지? 근데 150쪽이니까 금방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펼친 자리에서 이제 다 읽었어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왜 해설이 그만큼 더 필요한지 왜 소설 분량만큼 해설이 필요한지 네, 알겠다. 처음에 1부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인물이 특이하다. 저는 보통 그 주인공 그 화자의 심리 묘사를 좀 따라가고 감정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편인데 그렇다 할 게 없어요. 없어요. 되게 담담하게 서술이 되고 본인에 대해서도 크게 묘사되는 장면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에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의 감정 동요는 언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그 중간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2부에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살해를 왜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보다는 이 사람이 엄마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았다. 뭔가 이런 비인간적인 면모들을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 이유로 연결짓잖아요. 분명 이상하다고 느꼈던 메르소인데 그걸 듣다 보면 메르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변호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성 논란을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재판장에서 나눠야 되는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 공론장에서 누리꾼들끼리 하는 말처럼 저는 맞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동시에 이 사람이 그런 순간에서조차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폭발을 하는 거지? 언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까? 그래 너가 깜빵 가서도 그렇게 담당하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마지막에 그 사제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긴 대사를 분노하면서 치잖아요. 뭔가 죽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단두대에 가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태도가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인상 깊다 이러고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다은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맞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여정 속에서 네. 역사의 여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높낮이가. 이진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메르소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좀 주변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의외로 살라마노 영감님이 조금 인상이 깊었어요. 개를 데리고 네, 다니는 맞아요. 그 영감님이 처음에는 걔한테 욕을 하고 때리고 해서 좀 걔를 학대하는 나쁜 영감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걔를 잃어버리고 메르소랑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그 걔를 위해서 매일 산책을 나갔었고 그 걔를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걔 없이는 못 사는 영감이었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메르소를 보고 하는 말이 자네가 엄마를 몹시 사랑했다는 거를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메르소를 너무 이해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되게 찡했거든요. 왜냐면 반대로 메르소도 레몽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딱하다. 강아지가 참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르소는 속으로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르소도 영감님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사랑? 물론 그 왜곡되고 잘못된 표현 방식이지만 그거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감님도 어쩌면 메르소 안에 있는 그래도 나는 네가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고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를 사랑한 걸 난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장면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저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던 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어지는 장면에 영감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메르소가 자기 집에 있는데 영감이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벽 너머로.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메르소가 왜 그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 담담한 한 문장에 뭔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메르소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무념무상 완전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슬픔을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다만 그걸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영감도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 내면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고 메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쨌든 표현이라는 걸 계속 해야 되고 나의 감정과 나의 내면과 심리를 근데 표현되지 않은 마음들은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짜이고 거짓일까 하는 생각이 읽는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 사회로 올수록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연인 사이나 이런 사이에서도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게 거의 어떤 진리처럼 딱 여겨지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느낄 수가 없고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 이 감정에 대해서 특히나 법정이라는 거는 그런 언변, 논리적인 수사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정말 그냥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실감나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여기서 판사라던가 검사, 변호사는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완전 입담꾼들이에요. 뭐 변호사는 마지막에 메르소를 변호해 주는데 나라고 주어를 바꿔서 하잖아요. 뭐 나는 어땠습니다. 맞아. 내가 살인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의 드라마처럼 몰입이 되도록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메르소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의 반면에서 아까 말한 그런 뭐 영감이라던가 뭐 레몽, 마리 그리고 뭐 셀레스트 같이 메르소를 변호하러 온 사람들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학식이 높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변호가 되게 힘이 없고 어눌한 거예요. 메르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사나입니다. 근데 진짜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도와주는 거야 뭐야. 그럼 이 범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건 불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생겨버린 의도치 않은 불운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막 두서도 없고 막 사나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묵살당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나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막 엄청 세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충동적일 수도 있지만 뭔가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사건은 불운이었습니다 라는 말은 분명히 계획범죄는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어떤 어투로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평가받는 그런 세계가 되게 비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질문은요. 메르소는 정말로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메르소는 사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통곡도 하지 않고 또 장례 다음 날에는 썸녀를 만나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본능에 따라서 사랑도 나누죠. 언뜻 보면 굉장히 좀 비정하고 공감불능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작가인 까미는 이 인물이 어쩌면 더 사실은 진실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과장해서 말하고 연기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메르소는 정말로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거짓된 슬픔을 연기하지 않으려는 오히려 솔직한 사람인가요?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편견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보다 조금 희미한 사람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슬픔을 느끼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래서 저는 이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누구도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사형수다. 근데 정말 기간이 많이 남은 사형수일 뿐이지 누구나 죽는다. 어머니가 그 안에서 만나는 남자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양원에서 맞아요. 새로 만난 분. 그분을 보고 나는 알았다. 아, 어머니는 삶을 다시 살아보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메르소가 생각하기에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지 않고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 사실 슬퍼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머니가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를 오히려 긍정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슬픔을 느끼지 못한 것도 어느 부분 사실이고 슬픔보다는 어머니의 죽음을 존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일부에서 읽으면서 영화 데몰리션이 생각이 났거든요. 데몰리션이 파괴, 철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를 한순간에 잃게 된 그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물건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장인 어른께서 뭔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거를 다 낱낱이 해부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도 표정 변화나 감정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고장난 사람처럼 아 좋은 아침이다 이러면서 출근하고 너무 밝아 보이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어디가 미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부를 하고 점점 뭔가를 이제 발견하면서 아내의 죽음을 뭔가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메르소 본인도 사실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소리치는 장면에서야 스스로가 이런 상태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메르소가 내 상식선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마주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켠에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슬픔의 모습이나 사랑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회사에서 보여야 되는 모습, 동료들한테 보이는 모습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걸 그냥 연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 장례식 장면을 읽으면서 좀 약간 찔린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 사람들은 제가 상을 당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의 친한 사람들은 아니라. 근데 그냥 그 모임에 갔고 그 일정들을 다 수행을 했어요. 그 다음 날에. 근데 약간 메르소도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재판받으면 그렇게 부검이 되면 나도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또 슬픔이나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슬픔과 애도의 그런 표현 방식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방식을 내지 않았을 때 저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좀 경계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사실 메르소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피로한 사람. 저 진짜 공감해요. 메르소가 툭 하면 졸아요. 맞아. 어. 저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잠을 왜 이렇게 많이 자? 이랬잖아요. 그냥 뭐 어머니 장례식 가면서도 버스에서도 뭐 자고 수영하다가도 말이 배를 베고 자고 관 앞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밤새서 얘가 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이 세상을 본 해상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회사 풍경이 되게 묘사가 되는데 막 상사가 계속 막 약간 일을 시키고 숨 쉴 틈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회사 바깥의 공간에서는 약간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피곤하고 피로할 때 그냥 주어진 상황에 잘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 맥락도 잘 못 따라가겠고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그 졸린 와중에도 누군가의 억울한 사연 있고 그러면은 신문고 같은 데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막 들어가서 청원 이런 거 누르는데 메르소가 느끼기에는 그 레몽이 뭐 자기 여자친구가 뭐 어땠고 뭐 내가 그래서 억울하게 경찰서에 갔는데 야 나를 위해서 한번 뭐 좀 변호해줘라 나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해줘 라고 할 때 같이 가서 레몽을 변호했던 것이 나중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그 순간 그냥 얘가 뭐 내가 보기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말해줬던 거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개입했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뭔가 전반적인 것들이 이놈의 지독한 피로 때문이다.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이 인물이. 왜냐면 그 장례식 끝나고서도 이제 12시간을 잘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쉴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비치는 부분 있잖아요. 왜 그러지 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확 와닿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품 해설에 이제 번역해주신 김하영 선생님이 유희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희란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연출하게 되는 일종의 연극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하게 되는 거짓말 따위를 의미한다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저만 외향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정을 너무 표현을 안 해서도 정상성에서 벗어났다고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지만 감정이 너무 과잉되어 있는 사람한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성의 관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과하든 적든 모두 그냥 괴상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이상하면 이 딱 관역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그럼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이 관역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다만 우리가 정상성을 추구해야 하고 적절한 감정 표현, 적당한 매너, 서로서로의 매너 이런 것들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게 아닌가. 그 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연극 이게 모두를 좀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메르소에게 좀 공감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민경님 말한 거 진짜 공감하는 게 감정이 부족해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메르소면 저는 약간 감정이 과잉되어 보이는 사람이 마리였거든요. 어쨌든 둘이 만나서 쌓은 시간과 역사라는 거는 뻔한데 마리가 갑자기 막 자기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고 결혼하자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정해진 기준으로 보면 마리가 메르소를 훨씬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실 또 막 그렇게 더 대단하게 굉장히 많이 사랑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 사람은 그냥 표현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인 거죠. 그래서 막 마리랑 코미디 영화를 보고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도 사실 막 굉장히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징후처럼 묘사가 되지만 사람이 약간 너무 약간 감정 마비, 피로 마비인 상태에 보면 오히려 굉장히 약간 도파민 추구처럼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피곤해서 도파민을 추구하거든요. 노벨 문학상 같은 데도 약간 과몰입하시는 걸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너무 피곤한 사람일수록 뭔가 극단의 뭔가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메르소는 진짜 코미디 프로가 아니면 웃을 수 없고 정말 그 남녀 간의 그 관계가 아니면 뭔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정말 어떤 격렬한 그런 것만 약간 움직이고 아니면 약간 이런 시체 같은 상태? 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하면서. 무감각해서 오히려 과한 자극을 네네 과한 자극을 근데 너무 약간 동일시하는 걸 수도 있지만 메르소랑 약간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메르소는 입니다. 거의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나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여기서 저는 이 정다운 무관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만약에 메르소를 판단한다면 이었다면 만약에 진짜 내가 메르소가 됐을 때 이렇게 이방인을 자처하는 메르소처럼 세상이 되게 강요하고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치들 중에 유독 내가 그래도 나는 이것만은 기껍게 외롭고 싶어 하는 그런 외로운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애써 외롭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고3 때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수능을 안 봤어요. 그 수시를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수능을 그냥 안 봐버렸어요. 네. 물론 나중에 20살 때 1년 늦게 대학을 다시 가긴 했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광주로 내려간 것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이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직장도 없는 광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선택지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도전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도전적인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행동들을 보면 다은 씨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고 하지만 전 그럴 만한 또 에너지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또 아니에요. 뭔가 그런 식으로 중요한 선택 기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찾아냈고 근데 그게 꼭 저를 안 좋게 끌고 간 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담과 무관하게 네. 혹시 가장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실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가기를 선택하고 선언적으로 스스로 외롭기를 선택할 때 네. 이유가 뭐였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세요? 그냥 그때 제가 조금 더 중시하는 어떤 가치를 쫓아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건 대학을 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만 저는 뭔가 성인이 됐으면은 뭔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셌었고 대학생활 하면서도 돈 벌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뭔가 네네. 옳거나 좋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확 네, 거기에 갑자기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참고 있다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메르소가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듯이 어느 순간에 그게 탁 그 스위치가 꺼지는 느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을 탁 꺼버리는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의 기로가 항상 좀 인생에서 중요한 네. 기로일 때이네요. 네. 대학 진학도 그렇고 네. 이사 연고지를 옮기는 것도 네. 그렇고 뭔가 저를 시험하는 느낌이에요. 너 여기까지 가서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도 너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을 조금 더 탐색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세계에 정다운 무관심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고 인생에 대해서 막 의미 부여하고 하지만 세상은 사실 그거에 관심 없어. 그게 처음 느낄 때는 비정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비정함을 딱 직시할 때 뭔가 자유로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다운 무관심의 반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긍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라던가 혹은 막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되게 뭔가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딱 그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배알이 뒤틀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저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뭔가 불안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곧 실망하게 될 게 내 눈앞에 보여. 이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까미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지독하게 비관주의적인, 회의주의적인 사람인데 긍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가 분명히 보답받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명력을 긍정해봐. 삶이라는 것을 긍정해봐.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힘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그 드라마 명대사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제 세대지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현빈 배우랑 려원 배우가 굉장히 오래된 연인이었는데 현빈 배우가 이 삼순이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 오래된 여자친구인 려원이 붙잡아요. 뭐라고 붙잡냐면 분명히 우리처럼 언젠가는 그 사랑도 빛을 잃을 거야. 시시해지고 별게 아닌 게 될 텐데 너 그래도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현빈 배우가 사람들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살잖아.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게 까미의 실존주의 아닌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 저는 진짜 궁극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왠지 뭔가 약간 심술 같은 게 나면서 나는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매 순간 상황에서 최악을 보고 비관하고 있는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두운 면을. 이상한가요, 선생님? 아니, 최악을 항상 생각을 한다는 게 네.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그럴 수도 있대요. 이 기대하는 일이 안 되면 너무 실망하니까. 네, 맞아.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겪기 싫으니까. 그래서 항상 최악을 상상하고 너무 막 기대하다가 픽 쓰러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자기 방어의 심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끝까지 외면하고 싶은 세상의 가치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이 상향의 인간이 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다은님은 아니, 그렇게 기껍게 외로움을 선택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근데 저도 약간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기질이 좀 강해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 꼭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규정이 돼서 싫은데? 그러기 싫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이대별로 해야 되는 과업, 과제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나라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몇 살 되면은 결혼해야 되고 이때쯤이면 얼마 모아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고 사실 삶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뭔가 개개인에 맞는 정말 고유한 삶의 형태라는 거는 본인이 다 찾아 나가기 나름인데 왜 꼭 그렇게 규정하는 걸까? 이런 반항 심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완전 락 재질입니다. 락 스피릿입니다, 저게. 저항정신. 역시 메인 보컬답습니다. 근데 저도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저도 자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진짜 조그만 거에도 왜 이래라 저래라지?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사는데 근데 저는 의외로 안정성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진짜 어떤 K 공식에 따라서 사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외로 되게 모범생적이고 규범을 되게 잘 따르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모범생이에요, 진짜. 네. 안정적인 월급 나오는 직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기, 연애는 몇 번 해보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거를 좋아해요, 저는. 거기서 저는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 제가 딱 하나, 난 이건 끝까지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하는 천박한 세상이 나는 싫다. 그런 세상에 반대해요. 저 혼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재테크를 아예 안 해요. 팀장이 맨날 금사라고 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럼 최고의 뭐 재테크는 뭐 절약이다 하잖아요. 절약도 안 해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막 다 써버리진 않아요. 근데 돈에 그냥 무관심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얼매이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 돈이라는 가치에. 네, 네, 그리고 삶이. 돈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그 진짜 유명한 인터넷 짤 있죠. 그 사람 돈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는 완전 돈 미세일 수도 있다. 근데 전 진짜 돈에 관심 없이 평생 살고 싶어요. 나중에 내가 길에 나앉게 되더라도 동냥을 하더라도 즐겁게 춤추며 동냥하고 싶다. 평생 돈 생각을 안 했더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춤 연습은 오래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왜냐면 언젠가 제가 이걸로 돈 벌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 진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진짜 춤을 저는 배우면서?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평생에 한 번도 잔소리 같은 거 하신 적 없으세요. 뭘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딱 하나 말하신 게 한 7살, 8살 됐을 때 민경아, 남들 앞에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춤을 출 수 있어야 된다. 노래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휴게소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였는데 여기서 춤을 춰라 지금. 갑자기요? 근데 그냥 평범한 7살 여자애라서 못 춘다 절대 못 춘다 막 절대 못한다 이랬더니 빨리 춰! 무조건 출 수 있어야 돼. 무조건 춰. 막 춤을 추면 2,000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첫 발걸음 뗀 거예요. 7살 때. 근데 그때도 돈에 의해서 추게 된 거네요? 2,000원. 어떡해. 역시 전문가시네. 진짜 심리 상담가네. 상담가네. 저는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37이니까 30년 춤 길을 걸었어요. 저 혼자서. 전 춤을 잘 추거든요. 책 읽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때보다 될 것 같은데.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 과장님부터.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입니다. 저는 우선 외로움이란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같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혼자 걷기예요. 혼자 걸으면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외로움을 잊기도 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찾기도 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 책은 이제 걷기에 대한 정말 깊고 다양한 사유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산책에서부터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장소들, 건축물들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특별한 게 서문이 있는데 한국 독자들한테 보내는 솔릿의 이제 편지가 담겨 있어요. 거기 문장이 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걸어가는 사람이 발을 이고 걸어가는 길이 실이라면 걷는 일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입니다. 보행은 찢어짐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걸으면서 좀 뭐 이런저런 잡념도 하고 깊은 생각에 빠져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랬던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꼭 이 책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리를 꿰매고 술을 놓고 계시는군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밤비픽. 얼마 전에 그 롱블랙 아티클을 보다가 바로 또 영업을 당해가지고 산 책이 있는데 제목은 외로움의 책이고 다이앤 앤스라는 작가의 책인데 보통 외로움이라는 게 모두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취약함을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외로운 사람을 이제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한 학문이나 연구가 생각보다 없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보통 그거를 스스로 꼭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더 깊게 파고들어서 자책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자는 그건 어쩌면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어서 조금 이 주제에 대해서 파고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입니다. 저는 약간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에 더불어 까미오랑 좀 연결지어서 이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까미가 이방인을 이 포스트맨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포스트맨은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살인을 한 커플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인을 했다. 그래서 살인은 성공적으로 잘 끝마쳤어요. 그런데 그 후는 어떻게 될까? 이 거대한 책임, 죄책감, 트라우마, 누가 죄를 뒤집어 씌울지 하는 이거를
우리는 안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사람을 한번 죽일 정도의 사랑이라면 진짜 파괴적이기도 하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랑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게 존재 한 명이었을 때 외로움이라면 이거는 연인이 있음에도 생기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재밌는 소설이기 때문에 메르소처럼 좀 센 도파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맞아. 저는 상상이지만 만약 믿음사에 불이 난다면 어떤 책을 갖고 뛰어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잘한다. 영업 참 잘한다. 항상 장그르니의 선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장그르니에가 진짜 멋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장그르니에가 바로 알베르 까미의 선생님이었어요. 이 장그르니의 선집이 뭐 섬도 있고 일상적인 삶도 있고 어느 개의 죽음도 있고 한데 한 책의 이름이 까미를 추억하며예요. 사실 제가 지갑 속에 제일 오랫동안 갖고 다녔던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도 사실 이 책 속에 있거든요. 문단에 지나치게 자주 드나들거나 학위 사냥을 하다 보면 애호가에 그치거나 착벌레가 되기 쉽다. 이 두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교양적인 지식에서 비할 수 없이 훌륭한 수단을 찾아내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들을 열광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근데 내가 이 편집부에 잘 맞는 사람인가? 세계문학 전집팀에 맞는 사람인가? 한참 고민하면서 회사에서 약간 권태기가 왔을 때였는데 내가 맨날 일 때문에 읽어야 하는 이 세계문학 전집을 그냥 읽어야 해서 읽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이 한 권 한 권을 씹어먹듯이 읽어보고 싶다 라는 어떤 되게 적극성을 저한테 부여해주는 문장이었고 까미한테는 그런 힘이 있었다. 내가 교양적인 지식을 나만의 관점으로 꿰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거기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어서 편집자로서 일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었던 문장이기도 하고 천천히 읽으시다 보면 정말 어떤 이렇게 마음에 남는 문장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까미를 꽤나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독자님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세문전 독서클럽 외로움 특집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오신 소망이 어떠셨어요? 저는 같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서야 좀 더 얘기를 할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끝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들어요. 네. 다은님은 어떠세요? 저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듣고 싶고 사실 들으면서 계속 질문하고 싶고 궁금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뭔가 이 책을 혼자 읽었을 때는 사실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뭔가 한층 메르소도 더 이해하게 되고 이 책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사유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민경님은?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외로움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가 할 말이 정말 많구나. 말하고 또 말해도 사실은 다 전해지지 못하는 느낌? 항상 아쉬움, 갈망 이런 게 남는 게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외롭겠지만 까미의 말처럼 근데 외로움을 무릅쓰고 기꺼이 이런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내가 혼자 남겨지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혼자 남겨지지 않아. 전 매일 혼자 남겨져요. 전 매일 혼자 자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외로움이라고 처음에 딱 이렇게 타이틀이 딱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외로움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면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언젠가 자의식 넘치던 10대 시절에 했던 생각인 것 같은데 외로움이라는 말을 딱 발음했을 때 약간 그 느껴지는 서늘한 느낌? 거기가 약간 내 마음에 뭔가 경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외로움이라는 게 뭔가 말하면 말할수록 이상하게 막 서늘하기도 하지만 되게 뭔가 짜릿한 고독을 씹는 희한한 만족감을 주는 단어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하니까 사실은 외롭지 않은 상황에서 외로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뭔가 재밌었고 뭔가 저는 좀 짜릿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청하고 계신 그리고 청취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독서 모임 어떠셨는지, 또 오늘의 질문들에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저마다의 외로움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댓글로 이어서 함께 독서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